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상심리 슬쩍 들춰보기라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저는 빈바. 저는 신난다입니다. 슬쩍입니다. 저는 승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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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원래는 그 팟빵이라는 매체에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좀 오래 했죠, 저희. 네, 나름 2016년인 12월부터 저희 이제 신난다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다 같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즘 또 유튜브를 많이들 보셔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임상심리라는 분야 자체가 되게 생소하실 텐데 일단은 뭐 그럼 임상심리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은 많이 있을 테니까 차차 해보고 오늘은 저희가 어떤 심리에서도 조금 더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좀 키워드 중심의 내용으로 음. 콘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혹시 임상심리가 뭔지 벌써 궁금하신 분들은 그 팟빵이라는 곳에서 임상심리 슬쩍 들춰보기를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 이미 많은 콘텐츠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팟빵에 올라갈 예정이죠. 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에 좀 임상심리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영상으로도 제작할 수 있으면은 해보고 오늘은 다르게 그냥 간단하게 다른 키워드 중심으로 좀 영상을 작업해 보고요. 더 자세한 거나 뭐 우리들에 대한 것들은 네. 팟캐스트를 참고하시고 영상을 나중에 한번 제작해 보죠. 네, 저희 좋습니다. 그 영상 더보기란에 팟캐스트 주소를 할 더보기란이라는 게 예정이니까 있었죠. 네. 네, 거기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유튜브에도 일부는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 녹음한 부분이 음성 파일로만 네. 올라가 있죠. 근데 이제 영상으로 보면 좀 더 몰입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뭐죠? 오늘 키워드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네,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뭔지 아시나요? 들어는 많이 봤죠. 그죠? 그렇죠. 학대. 논문 쓸 때. 그렇죠. 어떤 걸로 이해하고 계세요? 그냥 약간 언어가 주는 그대로 약간 정서적인 측면에 손상을 입히고 해를 가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보통 학대라고 하면 신체적인 폭력을 생각하기 쉬운데 저도 정서적 학대는 뭔가 좀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나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좀 무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좀 학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학대 사실 뭐 제가 승부님한테 뭐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서 기분을 상하게 한다고 그게 학대는 아니잖아요. 아니면 욕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싸우다가 욕을 했다고 그게 학대는 아니듯이 학대라는 개념이 약간 담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학대라고 하면은 어른이 아동을 대상으로 아니면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더 약자를 대상으로 좀 비교적 이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에서 이뤄지는 좀 폭력 같은 그런 의미가 저는 좀 떠오르긴 하는데 학대의 개념은 또 찾아본 적이 있긴 있지만 확실히 그런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학대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하는 성인이 아동의 복지 또는 건강을 해치는 것,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정신 또는 신체적인 폭력,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것 이렇게 정의되고 있고 보통 방임을 좀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방임도 분명한 학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아동복지법이라는 걸 저희가 좀 알기가 그러니까 접하기가 좀 흔치 않죠. 저도 좀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읽어보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목적이나
좀 근거 같은 것들을 읽어봤는데 좀 이렇게 눈물이 되게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좀 취급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동복지법에서 잘 정의를 해놓은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읽어주십시오. 아동복지법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인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그리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근데 뭔가 되게 어떤 느낌 드세요?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대로 되고 있는 가정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되게 좀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도 하나의 인격인 거고 한 성인인데, 그러니까 아, 이렇게 고려할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그만큼 생각 안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이건 저의 그 의견일 수도 있고 저의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아동을 생각하기에 아 얘는 이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도 조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방금 신난다님이 설명해준 그 보고서 아 이 아동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게 진짜 많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성인과 사실 다르지 않다.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드네요. 저는 이걸 읽었을 때 진짜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기분이 이상했던 게 되게 고결한 문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고 되게 유토피아에서만 있을 것 같은 현실과는 너무 괴리된 것처럼 느껴져서 현재를 좀 살고 있는 아동들이 얼마나 배려받지 못하는지 사실 그냥 요즘은 뭐 식당 한 번 가기도 어렵잖아요, 아동들이. 근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아동의 복지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떠올려 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좀 학대 행위가 만연하다라는 사실을 떠올려 봤을 때 좀 다시 이런 아동의 학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아동기 학대, 아동기 정서적 학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나 외국에서도 그렇고 정서적인 학대라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게 여겨져서 지금은 사실 정서적 학대의 초점이 거의 아동에게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학대라는 게 뭐 가정폭력 이런 것도 학대의 일종인데 요즘 뭐 부부 사이에 뭐 학대라든지 아니면 뭐 자식이 부모를 학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개념이 점점 확장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정의되어 있는 거는 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에 아동기 학대에 좀 맞춰져 있어서 정의를 설명드릴 때 좀 그런 점들을 참고를 했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정서적 학대라는 걸 계속 찾을 때도 늘 아동기 정서적 학대의 의의나 뭐 정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라서 좀 우리가 정서적 학대를 이해할 때 우선시 돼야 되는 것들을 좀 아동기 정서적 학대를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명확하고 뭐 증거가 있고 정의 내리기 쉬운, 관찰되기 쉬운 건데 정서적 학대는 좀 모호하다 보니까 좀 여러 연구자들에 걸쳐서 다양한 정의들이 좀 있는데 좀 대표적인 것들을 몇몇 읽어보면 대상한테 무관심하고 위협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고립화시키고 와해시키고 심리적으로 비가용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되게 번역이라 그런지 용어가 굉장히 어렵네요. 또는 또한 습관적이고 모욕적인 언어적 폭력으로 모독하고 경멸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뭐 아동학대 전문가 협회, 미국에 있는 협회에서 말한 거는 심리적 학대란 그 아동이 스스로에게 결함이 있고 가치가 없고 사랑받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양육자의 반복적인 행동 양상 또는 극단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정서적으로 반응해주지 않는 것, 음. 위협하는 것, 착취, 타락화시키는 것, 거절하는 것, 고립시키는 것,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교육적으로, 의학적으로 방임하는 것. 이거를 다 심리적인 학대로 포함을 했습니다. 사실 학대라는 개념 안에 정서적 학대가 이렇게 배제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신체적인 학대를 하는 사람이 정서적인 학대를 하지 않을 수가 좀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대라는 그 자체가 신체적인, 물리적인 학대가 일어나면서도 정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하니까는 동시에 다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고, 방임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서적 학대에 포함이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학대를 저희가 통계를 낼 때 2016년에 학대, 좀 특히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해봤을 때 그 해에 아동학대 사례가 18,700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서적 학대가 1위, 19.2%가 정서적 학대에 속했고, 이걸 다른 학대 유형이랑 좀 중복해서 계산하면은 좀 43%가 정서적 학대를 포함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빈번한 비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중요한 게 이런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더 맞아요.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때리면은 안 때리면 나 학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학대인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안 때리잖아. 뭐 내가 쟤한테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 뭐 아무 터치도 안 했는데 나는 맞아요. 저거 학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무엇보다 주변인들이 그 아동을 보고 얘가 학대받았음을, 신체적 학대는 좀 알을 수가 있는데 정서적 학대는 그게 좀 어렵다는 게 큰 문제죠. 그래서 그렇죠. 많이 신고가 되지 않고 있고. 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받는 사람도 내가 학대 받은 건가? 라고 잘 모르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정서적 학대를 다루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요즘 뭐 미디어에서 신체적인 학대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정서적 학대는 사람들이 아직 그게 뭐야? 정서적인 학대라니? 그런 게 진짜 있어? 라는 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정서적인 학대를 아이에게 아니면은 뭐 친구에게, 아내에게, 뭐 남편에게 저지를 수 있는 거라서 개념을 아는 것만 해도 내가 조심할 맞아요.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은 좀 탈출의 기회도 더 수월해지고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주변에서 알려줄 수도 있죠. 너 그렇게 맞아요. 하는 거 정서적 학대라더라. 그러면 충분히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가져와 봤고요. 네. 저희가 그리고 지금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좀 아무래도 확실한 이렇게 눈에 간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좀 거부적인 것 이런 것도 다 정서적 학대에 포함이 되고, 뭐 모욕적인 행동, 그리고 가족 내에서 스트레스를 좀 다른 사람한테 푸는 거, 그리고 좀 자기 기대에 못 미친다고 뭐 이 사람의 무능력을 뭐 비난하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좀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위협하고 너 내쫓는다? 아니면 너 돈 안 준다? 학원 안 보낸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언어. 그러니까 너를 뭐 낳는 게 아니었는데,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 뭐 사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좀 결점이나 취약성을 잘 아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격하는 것들도 다 정서적 학대의 범위에 좀 포함되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훈육 혹은 이렇게 뭐 가르치는 과정에서 뭐 벌겨벗겨서 밖으로 내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아동이 본인이 심리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학교 왕따도 있지만 가정 내에서도 왕따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한 아이, 뭐 형제 자매 있는데 한 뭐 첫째 막, 둘째 막 따로 두고서 편애하고 왕따시키는 뭐 이런 행위들도 할 수 있겠죠. 또 뭐 아니면 이렇게 아동이 폭력을 일부러 보여주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누군가를 예를 들면은 둘째
보란 듯이 첫째를 엄청 막 때린다든지 너도 뭐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아? 음. 뭐 이렇게 그렇죠. 협박하시다든지. 위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도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되게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아이한테 뭐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과도하게 알리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런 정말 디테일한 정말 부분들까지. 넓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정서적 학대가 정의가 되는 거. 그걸 본인이 부담하기가 선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알려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일정 부분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알려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그 어떤 정보성이 아니라 나의 불편한 것을 던지는 방식으로 호소하는. 사실 위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협으로 사용했을 너 때 때문에 문제인 거죠.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그 어떤 아이의 자아 형성이라든지 자존감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것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거의 다 정서적 학대가 될 것 같아요. 혹은 꼭 이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아이 어떤 가정이 형편이 안 좋아서 이사를 가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가 자기 힘든 마음을 감추고 되게 애써 밝게 이제 지내니까 어머니가 밤에 와가지고 아 근데 우리가 사정이 힘든데 너는 항상 이렇게 좀 밝고 잘 지내줘서 고맙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학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좀 어려운 구석이긴 한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제가 청소년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청소년들이 그런 걱정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집의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뭐 부모님한테 뭘 사야 될 때마다 너무 죄책감이 든다. 집이 힘든데 내가 뭘 해도 되는 건지 자기의 막 행동이라든지 욕구를 엄청 억제하려고 애쓰는데 사실 부모님들은 그냥 툭툭 이렇게 내비치시거나 아니면 뭐 부부 갈등을 아이가 보게 되거나 해서 간접적인 단서들로 아니까 사실 정확한 집의 경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그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니까 더 가장해서 상상해서 우리 집이 실제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마음 졸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도 뭐 집의 경제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게 좋다라고 보셨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픈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과도한 아이가 알아서는 안 될 정도로 다 너무 노출을 하셔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좀 같이 노력을 해야 하고 아이에게 좀 경제관념을 주는 정도로 좀 그런 현재 상황을 객관적인 수준에서 알려주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것 때문에 뭐 아이가 좀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하면은 네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사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네가 먹고 싶다는 거를 못 사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름 휴가를 같이 떠날 정도는 안 될 수 있어. 뭐 이 정도는 오케이라고 하지만 뭐 너네 우리 집 힘드니까 다들 아껴 써. 이런 막연한 메시지는 오히려 좀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차라리 뭐 통장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든지 이런 오히려 그런 게 메시지가 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 근데 같아요. 육아가 정말 어렵네요. 이게 왜냐면 의도와 달리 아이에게 그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차라리 진짜 뭐 의도를 가지고 아이에게 욕을 한다든지 뭐 신체적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뭐 분명하게 구분이 될 텐데 어머님은 혹은 아버님은 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육아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사실 연인 관계를 떠올려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맞아요. 뭐 내가 학생이고 나의 연인이 뭐 직장인이라서 맨날 뭐 밥을 사주곤 했는데 어느 날 뭐 계산을 하면서 한숨을 푹 쉰다든지 하면 얼마나 그것도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걸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막 내가 너한테 이런 걸 해주고 있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된다. 나한테 그렇죠. 뭔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뭔가 이런 대인관계에서 비언어적이지만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뭐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통제하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 학대 포함될 관계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로 좀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뭔가 용어의 부분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좀 가스라이팅이 특히 뭔가 연인 관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 좀 이렇게 소설과 영화에서 좀 출발이 됐는데 어떤 부부 연인 관계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되게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꾸 여자를 요즘 말로 후려치는 거죠. 너 뭐 일부러 이 사람의 차키가 뭐 승구님이 맨날 차키를 여기다 둬요 일정하게. 근데 이거를 숨기고 뭐 빨래통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어딨지 해서 찾아요. 그러면 너 기억력 왜 그래? 너 요즘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계속 이렇게 속이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을 스스로 의심하게끔 만드는 상황을 조작을 하는 건가요? 조작? 약간 해서 그런 거 있을 것 만들어버리는 같아요. 너가 나랑 헤어지면 다른 이만한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좀 가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점점 자신을 불신하게 하는 스스로의 가치, 능력, 내 판단 이런 것들을 다 의심하게 만들어서 상대에게 의존하게끔 하는 거예요. 맨날 옆에 붙어 다니면서 너 그런 거 잘 기억 못 하잖아. 너 이런 거 잘 못 하잖아. 넌 역시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 너 그렇게 내 말 안 들어서 저번에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점점. 그러면 처음에는 뭐야? 나 혼자도 괜찮은데? 이러다가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조작을 했잖아요. 자기 능력을 의심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좀 관계를 폭력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이라는. 근데 이게 친구 관계에서도 자주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사람들이 얘만 만나면 유독 자존감이 좀 낮아지는 것 같다. 얘만 만나면 피곤하고 기가 뭐 빨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너 그런 애잖아.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그 사람이 그런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이런 것도 좀 교묘한 방식으로 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나면 묘하게 내 자존감이 내려가 있는 그런. 진짜 용어가 중요한 게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이전의 우리와 이후에 우리가 다른 게 그 전에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뭐 설명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정의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이상한가? 내가 괜한 제가 나를 정말 신경 써주는데 괜히 내가 혼자 너무 그런가? 라고 하지만 가스라이팅을 안 순간 이건 지금 가스라이팅이다. 얘가 지금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라고 해서 그 관계를 차단하거나 멀리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 그 학대도 그렇고 가스라이팅도 그렇고 매번 다 그렇게 행동하진 않아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게 행동했다가 안 좋게 행동했다가 데이트 폭력도 사실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기 전에는 그런 너 입지 마, 어디 가지 마, 친구들 만나지 마 이런 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 데이트 폭력도 정서적 학대랑 유사한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진 않지만 정서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제한하거나 억압하게 하거나 하는 거니까 다 비슷한 개념 같아요.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그 대상의 어떤 자존감을 꺾고 자신을 의존하게 만들어서 통제감을 잃게 만드는 그런 상태들이. 자기 통제감을 잃고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통제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 의존을 좀 하게 하는. 그게 가스라이팅과 그냥 정서적 학대에 뭔가 구분되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정서적 학대는 사실 이 학대자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것은 좀 카운팅되지 않는 반면 가스라이팅도 사실 의도가 중요하지 않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의존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하는 거면 정서적 학대는 그냥 스트레스 풀일 수도 있고 그냥 정말 이 사람이 싫어서 원망스러워서 하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좀 그런 개념 차이는 좀 있겠네요. 기본적인 목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목적의 차이. 결과의 차이? 그러니까 이득이 누구에게 가는지. 기본적으로 둘 다 결국에는 뭔가 약간 위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학대도 그렇고 그게 가스라이팅도 문제예요. 그렇고 뭔가
그런 지배층과 피지배층처럼 나뉘어져서 그런 압력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그런 구조는 비슷하다는 그 느낌. 말씀을 잘해주신 게 학대를 하게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무력감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사람의 어떤 지배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가스라이팅도 그렇고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람도 왜 벗어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심리적으로 이미 나의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 있고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길들여진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의 통제 안에서 그 부분이 단순한 뭐 폭력 사건 이런 것들과의 차이 같은 게 그래서 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승구님이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한다든지 저를 때리면은 저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겠지만 반발을 하겠죠. 뭔가 그런 관계가 이미 형성된 사이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나는 그래도 사람이다. 싸 뭐 이런 마음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신고했다가 대들었다가 난 혼자선 살 수 없는데 어떡하지? 또 이런 마음 때문에 신고를 못하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종속 관계가 너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대, 그러니까 부모와 아동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무엇보다 더 안 좋은 악질의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자존감을 형성하기 전의 단계의 아이기 때문에 거의 그 보호자가 주는 그 개념을 자기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 개념을. 그래서 더 폭력적이고 너무 그 아이에게 가학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성인이 돼서 정말 60대가 돼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학대하는 케이스가 정말 안 좋은 것 저는 생각해요. 쉽게 형성이 되잖아요. 아동들은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작은 경험 하나에도 되게 크게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과정을 만드니까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성인보다 아동이 더 그게 영향력이 크게 다가올 테니까. 그리고 성인은 적어도 1대1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아동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아동에게 부모는 거의 신 같은 존재로 그렇죠.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파괴적이고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비슷하게 뭐 부부 관계에서 계속 아내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못하고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아니면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후군을 말하는데 남편 오히려 편을 들거나 그 사람이 뭐 힘들어서 그래 옛날엔 아니랬어 이렇게. 근데 그게 사실 이전에 가진 친밀한 좋은 관계 이 사람이 나에게 준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맞아요. 벗어나기 어려운 건데 이 성인이 돼서 만난 사람들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데 아이는 정말 그럼 자신의 생존의 문제가 달렸잖아요. 부모에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사람들한테 달렸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거면 이 사람의 말이 맞다. 그리고 내가 아는 가장 뭐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부모인데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나는 그럴 만하다. 그런 사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뭐 경험 자체가 적다 보니까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가정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엄마라서 죄송해요. 부모님이 주는 세계가 그 아이에게 다거든요, 사실. 그렇죠. 제공하는 세계가 다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와 비교하고 이 세계가 내 잘못된 세계라는 개념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학대라는 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그냥 단순히 아이가 맞은 정도의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이런 정서적 학대가 법적으로도 좀 처벌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옮겨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근친, 가족 간의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데 안타깝지만 만약에 아빠가 딸을 성폭행을 했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네가 합의를 해줘야 아빠가 나온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산다. 이렇게 좀 많잖아요. 합의를 뭐 종용하는 경우도 이거는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정서적 학대다. 네. 이렇게 취급이 돼서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감정의 영역도 점점 우리가 신체적인 안전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처럼 정서적인 건강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모호한 기준이 어쩔 수 없이 좀 포함이 돼서
계속 좀 논쟁이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호한 부분이 그거를 측정하기가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측정을 나름대로 하기는 해요. 그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척도를 주고 체크를 하면서 수준을 파악을 하긴 하는데 이걸 법적인 것까지 활용을 하기가 타당한 것인지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뭐 부부간의 강간 뭐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없었던 부분들? 그걸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그 강간인지 좀 좋아서 한 행위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결국 논의를 통해서 법적인 좀 성과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야 좀 그렇죠. 얻을 수 있는 결과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고 말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또 뭐 PTSD 이런 것도 내 감정이 다친 거잖아요. 내 기분, 정신건강이 그렇죠. 다친 건데 법적으로 처벌을 당연히 충분히 받는 것처럼 언젠가 이런 정서적 학대도 당연히 네가 나의 정신적 건강을 심하게 훼손했으니 처벌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멀지 않게. 그 정신과, 정신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관심이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우울감, 뭐 우울증 이 정도는 그래도 중요하지, 그거는 좀 관리를 해야지라는 인식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도 다른 뭐 불안, 우리 지금 말하는 뭐 학대, 뭐 PTSD 이런 것들도 그나마 조금 알려져서 사람들이 알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이 모르기도 하고 정신과를 간다는 것, 정신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 써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정서적 학대와 같은 것들도 더 아직은 좀 모르고 있고 관심 좀 기울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뭔가 우리가 더 논의해볼 만한 좀 좋은 사례를 조금 봤는데 어떤 보육교사들이 아동복지법상 좀 정서적 학대를 했다라고 해서 좀 기소된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근데 2살짜리 만 2세 아동들한테 뭐 찌끄레기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좀 처벌받지 않는 쪽으로 판결이 난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아이들이 2살이기 때문에 뭐 찌끄레기 뭐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래서 걔네들의 뭐 정신 발달이나 뭐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또 반대 의견을 냈던 게 그러면은 그렇게 학대당한 사람의 뭐 지적 수준이나 그렇죠. 상태를 그렇죠. 말할 거면은 정말 뭐 정신장애 때문에 아니면은 뭐 언어 능력 때문에 뭐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당한 게 정서적인 학대가 아니게 되냐 이런 그래요. 논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얘기해볼 게 되게 많은 좀 지점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뭔가 좀 주관적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측면하고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걸 들은 사람의 상태라든지 보고도 중요하겠죠. 참 어려운 문제죠. 개인적으로는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사실 엄격하게 하면은 또 처벌이 가능한 문제잖아요.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학대에 좀 유한 편이고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미국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예를 들면 보호자가 뭐 자리를 집에 아이를 혼자 두고 뭐 일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돼버리고 얼마 전에 아니 어제 그레이스 아나토미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보호자가 아이에게 계속 살 빼라고 강요를 해서 이 아이가 불법으로 위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격을 하고 보호 쪽에다가 연락을 취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학대, 특히 아까 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은 정서적 학대로 취급이 되잖아요. 그런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고 그걸 좀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처벌이 된 사례가 있어야 더 많은 사례들이 기소가 되고 뭐 기소가 취소가 되더라도 기소가 되는 것부터가 맞아. 중요하니까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우리나라가 되게 오지랖을 부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런 가정교육에 대해서는 막 되게 존중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나쁜 일에 대해서는 막 너네 집 일이지 뭐 이러는데 그래서 더더욱 뭔가 이런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을 부모님들이 들었을 때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들었을 때 그러면은 내 아이한테 그런 말도 그러게요. 못하냐 그럼 음. 어떻게 사냐 다 학대냐 뭐 이렇게 불만을 표할 표현할 수 있을 것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청소년들을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부모님의 하는 말씀과 아이들이 느끼고 하는 말에 이 괴리가 정말 크거든요.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경험하는 얘기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서 부모님은 아 나는 뭐 그런 압박 같은 거 안 한다 전혀 안 하고 아이가 자유롭게 그냥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난 요구적이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혼자서 저런다 자기가 자기 욕심에 그러는 거다 자기 욕심에 힘들어하는 거고 근데 아이는 막상 좀 이렇게 부모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막 압박 같은 것들 그런 단서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실 당한 사람은 더 오래 기억하고 예민하게 지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들어보면 정말 좀 충격적일 때가 많아서 더더욱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은 뭐 연인 관계에서 좀 좋은 관계도 아니고 당연히 좀 평등한 관계를 누리려면은 좀 알아야 되는 지점 같아요. 좀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관찰을 잘하고 신고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위에서 들리는 뭐 싸움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사실 신경 거의 안 쓰잖아요. 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지하철에서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막 몸싸움을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 둘이었어요. 그래서 학대랑은 좀 관련이 없는데 막 싸우고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한테까지 막 밀려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리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기랑 관련이 없고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물론 그 사람도 이유가 있었겠죠. 그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뭐 지하철에서 익숙한 상황일 수 그럴 수도 있고 뭐 전후 상황을 그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끼어들 상황이 아니다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나름 충격적이었거든요. 전혀 개입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게 마치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처럼 뭐 놀라는 것도 아니고 전혀. 완전 감정적인 동요도 없고 그냥 마치 뭐 어떤 배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스르르 나가시는 걸 봤었는데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 비슷하게 좀 그런 문화가 그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 좀 알아서 하겠지. 신경 안 쓰고 개입하지 않으려 하고 괜히 나한테 피해가 있을까봐 좀 피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스스로 신고 잘 안 하고 보호자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인의 싸움에 혹은 성인의 그 다툼에 또 다른 성인이 끼어들어서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너무 무서워서 막 본인이 속으로는 그렇죠.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또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좀 살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 성인은 어렵다고 아동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해야 되지 않나. 특히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주변의 어른들이 조금 잘 캐치하시고 알려주시고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아동들한테 이런 거는 너네가 좀 온당히 대우받지 못하는 거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이런 걸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 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희 집 창문 이렇게 보니까
방 안이 보여가지고 원래 보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어떤 사람이 무릎 꿇고 계속 맞고 있더라고요. 아, 너무 무서운데 안 보여서 맞고 있는 사람이 어린 사람인지 아니면 남자 성인인지 여성인지 모르겠고 누가 때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맞는 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선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선 신고를 하려고 영상이라도 잘 찍히면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잘 안 찍혀가지고 그 영상 안 찍고 바로 그냥 문자 보내면 되는데 경찰에. 근데 이 상황을 모르니까 또 제가 한 1초 정도 보고서는 갑자기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제대로 제가 뭔가 증거라도 남기면은 신고를 할 텐데 이걸 또 저도 비슷하게 방관자가 돼버리긴 했지만 그런 적이 있어서 다음에 꼭 신고하려고 하고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거에 신고를 잘하는 애기는 한데 자기한테 피해 가면서도 막 신고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문제가 뭐 요즘은 신고를 해도 뭐 집안일이에요 하면은 네 잘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거 가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으면 만약에 피해 아동이 있으면 그래도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희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알겠죠 자기도.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도 뭐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도 학대 당하는 사람도 이게 신고될 만한 이슈다. 맞아요. 있어서는 안 된 일이구나 다들 알아챌 수 있으니까 맞아요. 좀 관심을 갖고 신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에 좀 가정이나 관계나 이런 가정 안에서 관계를 맺고 혹은 친구나 연인의 관계를 맺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관계를 좀 잘 맺어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관계가 잘 되는지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푸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많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고민도 해보고 알려지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일 때 저희가 보통 뭐 경찰서 112에 신고하는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고 그 뭐 몇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일단 그 저희 심리 쪽에서는 해바라기 센터라고 해서 뭐 성폭력이나 아니면 가족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케어를 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요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성 긴급 전화라는 것이 찾아보니까 있었는데 이제 각자 지역 번호에다가 1366번을 누르면 이곳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저희가 그 더보기란에 이제 제시를 해둘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이렇게 오늘 유튜브로 촬영을 하게 돼서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 다들 좀뭐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조만간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